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손은규님의 청년의사 장기려라는 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토론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다. 결국 5학년 선배들은 의리를 선택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2학년 학생들도 동맹 휴업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제 남은 건 1학년 뿐이었다. 그러나 5학년 선배들은 큰형이 막내 동생을 배려하듯 1학년만은 동맹 휴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렇게 해서 1학년을 제외한 송도 고보의 모든 학생들이 동맹 휴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공업부 학생들의 력짓기도 멈추었고 농장의 가축들도 돌보는 학생들이 없어 우리에 갇힌 채 울어대기만 했다. 산수 좋고 역사 깊은 천년 고도에 교가가 우렁차게 울렸다. 학생들은 본관을 점거하고 학생 대표단을 꾸려 교장 선생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교장 윤치호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정준택은 순식간에 영웅이 되었다. 기련은 그런 동창생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기련은 시끌벅적한 본관을 떠나 박물관 쪽으로 향했다. 박물관은 송도고보의 전신인 한영서원이 새겨졌던 초창기에 함께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2층의 화강암 건물이었다. 본관처럼 웅장하지는 않지만 고즈넉한 분위기가 퍽 마음에 드는 곳이었다. 무엇보다 박물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령 300년의 느티나무들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숙연해지곤 했다. 그래서 평소에도 조용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싶을 때면 이 느티나무 그늘을 찾곤 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휩쓴 열기에 들떠 있는 건 아니었다. 동맹 휴업을 반대하지만 드러내놓고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이거나 동맹 휴업에 찬성하지만 집회를 갖고 토론을 하는 일이 부담스러워 슬며시 빠져나왔거나 어쨌든 박물관 주변에는 기려처럼 교실을 빠져나온 학생 몇 명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그를 보자 팔을 번쩍 들었다. 석주명 선배였다. 미래의 파브로 아니랄까봐. 그가 이렇게 핀잔을 주자 석주명이 쑥스럽다는 듯 얼굴을 붉혔다. 여긴 나도 평소에 자주 찾는 곳이야. 박물관에서 곤충 표본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편해진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야.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집착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법이거든. 마치 어떤 여학생을 사모하는 남학생의 마음처럼. 하지만 난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해.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박물관이 보이는 저만치에서부터 벌써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지거든. 그는 석주명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 하루를 보냈다. 기타에 미친 평범한 고고생인 줄만 알았는데 석주명의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커다란 포부가 숨겨져 있었다. 특히 선배가 우리 조선을 네덜란드와 같은 낙농 왕국으로 만들고 싶다는 말을 할 때는 그 역시 가슴이 뛰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려 역시 많은 고민을 해보았다. 하지만 석주명처럼 자신의 꿈과 집단의 꿈을 일치시키려 노력해 본 적은 없었다. 낙농학자가 되고 싶다는 석주명 선배는 자신이 선택한 그 일이 조선과 조선 민족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기려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조선 혹은 조선 민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날이 저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느티나무 그늘을 벗어나 기숙사를 지나 본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본관 쪽은 조용했다. 어쩌면 학생들은 벌써 해산하여 교실로 들어갔거나 하교했을지도 모른다. 석주명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다. 정작 코앞에 닥친 동맹 휴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기려 너 혹시 나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냐? 선배가 먼저 말을 꺼냈으나 그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의 동맹 휴업에 대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왠지 선배를 난처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아 꾹 참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마음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 석주명 선배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나는 동맹휴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무능력한 일본인 교사들이 판을 치고 유능한 조선인 교사들은 그 기세에 눌려 숙직실에서 화투나 치며 한탄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정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동맹휴업을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마찬가지로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맹휴업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잃는 것도 있으니까. 뜻을 세웠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지. 나도 뜻을 세웠다. 낙농학자라는. 그래서 나는 동맹휴업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야. 기려 이걸 우리 민족이 겪어야 할 천형이라고 해두자. 우리가 우리만의 나라를 가진 민족이었다면 이런 일로 고민할 필요도 없었겠지. 하지만 우리는 마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처럼 나라 없는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 왜 이런 민족으로 태어났느냐 한탄만 하다 세월을 보낼 수는 없지 않겠냐. 동맹유업을 하겠다는 학생들이나 나처럼 공부만 하겠다는 학생들이나 모두 슬픈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감당하는 나름의 길을 걷는 것 뿐이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려는 석주명 선배가 겁쟁이여서 혹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동맹휴업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또한 충분히 그런 자세에 동의할 수 있었다. 문제는 석주명 선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 나에게는 석주명 선배와 같은 뜻도 없지 않은가. 그런 주제에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건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회피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게 아닐까. 그는 쓸쓸했다. 자신에게도 석주명처럼
확고한 의지와 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학교 당국은 조기 방학을 선언하고 38명의 학생을 주동자로 지목하여 퇴학시켰다. 사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악에 이르고 말았다. 5학년 선배들이 주도하여 다시 토론회를 열었고 송도고보 학생들은 자신들이 내걸었던 요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다시 공부할 것을 결의했다. 송도고보를 찾아온, 아니 장기려 생애 처음으로 찾아온 동맹휴업의 열풍은 이처럼 허무하게 스쳐 지나고 말았다. 그날 하숙집에 돌아간 그는 며칠 동안 알았다. 마치 그 열풍을 홀로 고스란히 받아낸 것처럼. 며칠째 앓던 그는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며 정신을 차렸다. 그의 곁에 고향에서 올라온 종기의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 그의 집안이 한약을 대먹던 약 종상을 운영하는 분이었다. 특히 종기를 째고 고름을 빼고 고약을 붙여 치료해주는 실력이 뛰어난 종기의이기도 했다. 기련은 어린 시절부터 종기의 박씨 아저씨라 부르며 곧잘 따르곤 했다. 박 의원 이마에 잡혀있는 굵은 주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아저씨 어쩐 일이세요? 종기가 났던 자리가 후끈거리기는 했지만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자네는 어린 시절부터 온갖 부스럼을 달고 살더니 고보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군. 머쓱해진 그는 머리를 극적였다. 박 의원의 말이 그를 어린 시절로 되돌려 놓았다. 그는 온갖 부스럼과 종기를 달고 살던 몇 해 전을 떠올렸다. 피부가 민감했던 것도 한 이유였고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말썽쟁이처럼 아무 곳이나 함부로 쏘다녔던 것도 한 이유였다. 그 시절 박 의원을 만나면 손부터 내밀었는데 박 의원이 늘 숙주향을 한 움큼씩 가지고 다녀서였다. 숙주향은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군것질감이었다. 색깔은 새까맣고 모양은 누에를 닮아 흉측하기도 했지만 여간 쫄깃하고 달짝지근한 게 아니었다. 박 의원은 그의 고향인 용천에서 여전히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성에 올라온 이유는 이곳에서 한의사로 이름이 높은 정연수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중림당 의원에서 몇 가지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개성의 병원이라고는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남산병원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남산병원 문턱도 넘어가지 못했고 개성에 부유한 사람들만이 드나들 수 있었다. 그리고 김제치과라는 구강병원이 하나 있기는 했지만 치료보다는 주로 보초를 하는 곳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통 사람들은 주로 한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했는데 그것도 채 10군데가 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 침술은 정영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정영수란 사람은 원래 가난해서 독학으로 의술을 익히기는 했지만 약국조차 차리지 못했다네. 그러다가 강화도에 가서 어느 수공업자에게 고용되어 수직기로 천을 짜는 일을 했지. 그때 천석지기 집안의 외동딸이 중병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영수가 자신이 고쳐보겠다며 나선 거야. 그 집안에서야 어차피 죽은 딸로 여기고 있었으니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딸을 맡긴 거지. 그런데 정영수가 한 달 만에 죽어가는 딸을 살려낸 거야. 죽어가는 딸을 살려준 사람인데 천금이라도 아까울까. 그 집안에서 돈을 되져 이곳 개성에 의원을 차릴 수가 있었던 거지. 아저씨도 정영수 못지않은 명의잖아요. 나야 의원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 나는 한의학에서도 천대받는 종기의일 뿐이라네. 한의학에서는 우선 진단과 처방을 잘해야 명의 소리를 듣고 다음으로 침을 잘 놓아야 신의 소리를 듣지. 칼로 종기를 째고 고름이나 빼고 고약이나 붙여주는 나 같은 게 정영수에 비할 수가 있겠나. 하지만 저는 그 정영수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영수는 침 한 대로 귀머거리를 고친 적도 있는걸. 의술이 높아봐야 뭘 합니까? 그 높은 의술로 돈이나 벌어서 겨우 했다는 게 고려시대 학자였던 익제 이재현 선생의 집터를 차지한 것 뿐이잖아요. 박 의원은 그의 이런 당돌한 말에 껄껄껄 웃었다. 그 할머니의 그 손자일세. 할머니의 강직한 성품을 물려받았으니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하지. 자네 말이 맞네. 아무리 의술이 높으면 무엇하겠는가. 부유한 사람들만 손님으로 받고 돈 없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을 참된 의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박 의원은 그의 종기를 치료해 준 뒤 용천으로 돌아갔다. 박 의원이 왔다 간 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다. 동맹휴업은 끝이 났고 학교 측은 방학을 앞당겼다. 또 다른 동맹휴업이 일어나기 전에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기 위해서였다. 덕분에 방학이 일찍 찾아와 기쁘기는 했지만 그는 알 수 없는 허전함에 괜스레 서글퍼지곤 했다. 마음은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하숙비를 미리 치른 터라 방학이 일찍 시작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내려갈 수도 없었다. 책을 읽어보려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테니스를 치러 가도 그것마저 시큰둥해졌다. 개성이 집인 친구들은 벌써부터 어디론가 여행을 떠났고 개성이 아닌 타지방 출신 친구들도 하나둘 고향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맑은 공기라도 흠뻑 들이켜보자는 생각으로 웅계천을 따라 걷기도 하고 자남산에 오르기도 했다. 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부터 코 흘리게 아이까지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니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어졌다. 그가 무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한 아이가 넘어졌다. 갑작스레 일어난 일에 깜짝 놀라 그는 그쪽으로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워줬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다. 아이는 피를 보더니 울기 시작했다. 그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사이 아이의 할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왔다. 아이고 내 강아지, 자 이 할머니가 아프지 않게 호흡 불어주마. 그러니 눈물 뚝. 그러자 아이가 언제 울었냐는 듯 뚝 울음을 그쳤다. 그 순간 기련은 자신의 뇌부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쓸쓸함의 정체를 깨달았다.
바로 할머니였다. 어린 시절에 그에게 할머니는 세상 그 자체였다. 할머니는 자주 앓는 그를 위해 손수 탕약을 끓여주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박 의원과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구강암을 앓으면서 투병을 시작했다. 길고도 힘든 싸움이었다. 입속에 종기가 났기 때문에 할머니는 음식을 잘 들지 못했다. 미음을 떠넣어 입속 깊숙이 넣어주어야 간신히 몇 모금 삼킬 수 있었다. 기련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자신도 밥을 굶겠다고 떼를 쓰기도 했다. 부모님도 그를 어쩌지 못했다. 그가 이틀을 굶고 헬쓱해진 낯으로 할머니 옆에 앉아 있을 때 그는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방울로 굴러 떨어지는 걸 보았다. 할머니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밥을 떠먹는 신용을 했다. 그는 할머니가 배가 고픈 거라 생각하고 미음을 가져와 먹여드리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그가 숟가락을 들고 입가에 갖다 대두고 그랬다. 그제야 그는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았다. 할머니는 당신의 배고픔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기려에게 밥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할머니가 이걸 드시면 저도 먹을게요. 그는 눈물이 뚝뚝 흐르는 눈두덩을 문지르며 이렇게 약속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달고 맛있게 미음을 먹었다. 그때부터 그는 밥을 굶겠다는 투정은 결코 부리지 않았다. 산책을 나온 가족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낯선 땅에 홀로 버려진 듯한 고독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저 하늘 어디에선가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하늘을 쳐다보는 그의 눈가에도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다. 뜨거운 사람이 되라던 할머니의 말씀을 잊지는 않았지만 그는 아직도 뜨거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 고향에 내려가지 않은 친구들이 예전처럼 화투를 치자고 찾아와도 고개를 저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실증이 났고 테니스에도 흥미를 잃었다. 그렇다고 학구열에 불타오른 것도 아니었다. 만사가 귀찮았다고 하는 편이 사실에 가까웠다. 깜빡 잠이 들면 꿈에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는 생전에 인자하고 자애로운 모습의 할머니가 아니었다. 암 투병 중에도 의연하기만 했던 할머니였는데 꿈속에서는 서글픈 얼굴이었다. 아니, 서글프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아득한 슬픔에 빠져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보고 있는 자신마저 슬퍼지는 참혹하달 수밖에 없는 표정이었다.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손을 뻗어보았지만 그럴 때면 할머니는 노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이 얼마나 무섭던지 매번 그 장면에서 잠이 깨곤 했다. 그는 어린 시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다. 할머니는 늘 그를 위해 기도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머니의 바람대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기련은 할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에는 너무 게으르고 욕심이 많아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 저를 보고 계시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때 어느 곳에서 들려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은은한 종소리가 그의 귓속으로 부드럽게 파고들었다. 그에게 손짓을 하는 듯 했다. 어서 오라고, 무얼 주저하느냐고 묻고 있는 듯 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두 떨어졌다. 잊고 있던 옛일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아직 병에 걸리지 않았던 어느 해 겨울이었다. 몸이 약한 그를 위해 할머니는 읍내에서 약 종상을 하는 박 의원을 불렀다. 박 의원은 그를 진맥한 뒤 수일 내로 보약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마음이 급한 할머니는 직접 읍내에 가겠다며 차비를 차렸다. 집안 식구들이 말렸지만 할머니는 내 손자 먹일 약 가지러 간다는데 왜 그러냐며 뿌리치고 집을 나섰다. 그는 할머니 뒤를 쫓았다.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물었다. 할머니 어디가? 응, 우리 기려 먹일 보약 가지러 읍내 가는 길이다. 그럼 나도 같이 가. 날이 차가워서 안 된다. 할머니가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가 떼를 쓰자 할머니는 마지못한 듯 허락했다. 하지만 읍내에 이르기도 전에 어린 장기련은 벌써 후회하기 시작했다. 길은 멀고 날은 춥고 배까지 고팠다. 읍내의 약 종상에 들렀으나 박유연은 없었다. 대신 기려 또래인 박유연의 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의사를 아버지로 둔 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병약해 보였다. 버짐 자국이 있는 얼굴 탓에 더욱 헬쓱해 보였다. 하지만 눈매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박유연은 어디 갔느냐는 물음에 그 아이는 며칠 전 나간 뒤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혀를 찼다. 이 사람 또 어디 먼 곳으로 출타한 모양이군. 자오지가 마음이 약해서 탈이라니까. 아픈 사람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서 몇 날이고 직접 약을 다리기까지 하면서 병고안을 해주니 원. 할머니는 박 의원이 기려를 위해 준비해뒀음이 분명한 약고러미를 찾아냈다. 얘야, 넌 이름이 뭐니? 박종훈이요. 그래 종훈아, 이 약고러미를 가져갈 테니 아버지가 돌아오시거든 말씀드리거라. 그리고 이건 약값이니 아버지에게 잘 전해드리고. 그는 할머니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약 종상을 나설 때만 해도 드문드문 흩날리던 눈발이 읍내를 빠져나올 무렵에는 한방눈으로 바뀌었다. 그는 울상이 되어 할머니에게 빨리 가자고 채근했다. 아이고 이 녀석 그렇게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거늘. 할머니는 목도리를 풀어 그의 목에 감아주었다. 산촌의 겨울밤은 너무나 빨리 찾아왔다. 어느덧 사위가 어둑어둑해졌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동동걸음을 치며 그와 할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는 덜컥 겁이 났다. 비록 할머니와 함께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려면 산고개를 넘어야 했고 그곳에는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 문둥이들이 숨어 산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태어나기만 했다. 나직하게 찬송가를 읊조리며 자박자박 걷고 있는 모습에서 어떤 위험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안도감을 느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그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고개에 이르렀을 무렵 저 앞에서 희미한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기련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드디어 문둥이들이 나타났구나 싶었다. 할머니, 저기 문둥이들. 그러나 그들은 한센병 환자들이 아니었다. 읍내에서도 쫓겨나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일 뿐이었다. 가까이 가보니 부부로 보이는 젊은 여인과 젊은 사내였다. 젊은 안악은 천으로 감싼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어두웠지만 궁핍에 시달려 초췌한 그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할머니는 젊은 안악의 손을 잡았다. 이를 어째 이 추운 날 아이를 안고 나오다니. 할머니는 외투를 벗어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으나 할머니는 기어이 외투를 아이 엄마에게 입혀주었다. 그렇게 하면 아이까지 외투의 품으로 들어와 한결 나을 테니. 날이 어두워지는데 어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있는데 함부로 돌아다녀서야 쓰겠나. 날 밝거든 저 아랫마을 장씨집으로 찾아오게나. 젊은 사내가 어물어물 대답했다. 장향유사 어른댁 말씀이지요. 그 댁 노마님이셨군요. 그렇다네 아이를 위해 내 비록 헌옷일지라도 몇 벌 챙겨줄 수 있을 듯하니 꼭 잊지 말고 찾아오게나. 그들은 할머니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할머니가 못마땅했다. 외투를 줘버리면 할머니가 추울 게 아닌가. 그런 기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번에는 할머니가 그에게 목도리를 달라고 했다. 싫어 싫어. 그는 이렇게 고개를 저었지만 기어이 목도리는 갓난아이에게 넘어갔다. 그는 엉엉 울면서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고개를 내려왔다. 서러움 때문에 추운 줄도 몰랐다. 고개를 다 내려왔을 무렵 할머니는 그에게 말했다. 기려야, 할머니가 외투랑 목도리랑 저 사람들에게 준 게 그토록 못마땅하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해보렴. 우리는 집에 가는 동안 잠깐만 추우면 되지만 저 사람들은 어쩌면 평생을 추워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단다. 잠깐을 참으면 저 사람들이 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도 그리 싫으냐? 몰라 몰라.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도둑에게 빼앗긴 것처럼 마냥 억울하기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다른 집들보다 조금이나마 형편이 좋게 하신 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살아서 재물을 나누면 하늘나라의 창고에 그만큼이 쌓인단다. 기려야 너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네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도 괜찮은 거냐? 그때가 되면 후회도 늦을 텐데.
그 말에 어린 장기려는 겁이 덜컥 났다. 정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자신의 창고가 텅 비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할머니의 두 뺨도 얼어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그의 볼을 비벼주었다. 투박한 할머니의 손이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다. 조금만 참아라 아가야. 이제 조금만 가면 따뜻한 집이란다. 신기하게도 뺨이 따뜻해지면서 몸도 조금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저 먼 곳에서 들려오듯 아련했다. 문득 할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기려야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옷이라는 게 무언지. 뭔데 할머니? 옷이란 건 말이다. 네 몸에 온기를 가두어 두는 것일 뿐이란다. 옷 자체가 따뜻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도 우리가 옷을 입으면 따뜻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옷이 네 몸에서 나오는 열기가 허공으로 헛되이 흩어져 버리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결국 온기를 지닌 건 바로 너 자신이란다. 옷 때문에 따뜻한 게 아니고 사람은 원래 그렇게 따뜻한 존재로 이 세상에 나온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았고 모를 것도 같았다. 기래야 너는 옷을 여러 벌 껴입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 할머니는 네가 다른 사람들의 옷이 되어주었으면 싶구나. 다른 사람들의 체온을 지켜주는 옷처럼 늘 사람들 곁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구나. 그리고 할머니는 들락말락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너는 뜨거운 인간이란다. 집에 돌아간 그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외투를 한 벌 더 껴입어 보았다. 물론 껴입기 전에 한번 만져보았다. 외투에는 온기가 없었다. 하지만 껴입고 조금 지나자 한결 따뜻해졌다. 다시 외투를 벗으니 조금 추운 듯했다. 그리고 그는 한 번 더 외투를 만져보았다. 외투에는 온기가 묻어 있었다. 할머니의 말 그대로 옷이 온기를 지니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그가 발산하는 열을 가두고 있는 것 뿐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말을 따라 중얼거려 보았다. 나는 뜨거운 인간이다. 그러자 정말 알몸으로 눈 내리는 세상을 헤매어도 전혀 추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부끄러워졌다. 추위에 떠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떠올리며 목도리 하나 빼앗겼다고 울음보를 터뜨렸던 자신이 그날 이후 할머니는 몸져눕고 말았다. 그 추위 속을 외투도 없이 헤치고 왔던 때문인지도 모른다. 혹은 그저 할머니의 몸에 잠복해 있던 병이 우연히 그때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손자인 그에게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오직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 살아오신 분인 것만 같았다. 그는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신우주의 큰 병원에 입원했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 이미 할머니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 할 만큼 온몸이 망가져 있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야위다 못해 거죽만 남은 할머니는 미풍에도 휙 날아갈 종이장만큼 가벼워져 있었다. 그는 아직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죽는다는 건 막연히 멀리 어디론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죽음에 대해 그다지 커다란 공포를 느끼지 못한 건 할머니가 늘 죽어도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린 기려도 할머니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어른들은 그를 병실에 들여보내지 않았다. 아니, 병원으로 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기려는 혼자서도 할머니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고향인 용촌에서 신우주까지는 어린아이가 혼자 찾아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른들이 그를 데리고 신우주로 향했다. 그는 이제 할머니를 만날 수 있겠구나 싶어 기뻤지만 어른들의 무거운 표정 때문에 내색을 하지는 못했다. 비록 말도 잘 못하고 귀도 어두운 할머니지만 그때까지 겪었던 재미있던 일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 마음만 급했다. 기려는 그때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병원 복도를 떠돌던 소독약 냄새, 높은 천장 탓에 2배, 3배로 크게 울려 퍼지던 발소리, 어른들끼리 수군대는 목소리, 누군가의 한숨, 그리고 통곡까지. 모든 게 방금 겪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할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에 들어갔을 때 맞은편 창문 너머로 보이던 거무스름한 하늘까지 선명했다. 그 창문으로 허약한 햇살이 야윈 할머니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던 할머니만은 발소리만으로도 기려가 왔다는 걸 알아챘던 게 분명했다. 할머니는 기려가 다가가기도 전에 눈물을 뚝뚝 흘렸다. 기려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예전처럼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으면 했을 뿐이다. 기려는 손을 뻗어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눈물이 손끝에 닿는 순간 기려는 진저리를 쳤다. 눈물이 그토록 뜨거울 수도 있다는 걸 기려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리고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늦은 오후였다. 식어가는 햇살이 그와 할머니의 얼굴을 더듬고 있었다. 어른들은 할머니가 기려를 보고 돌아가시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딘 거라고 말했다. 할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잘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려는 2 귀가 먹먹해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2 눈을 뜨고 우리 기려 왔구나 하며 반갑게 웃어줄 줄만 알았는데 투박한 2 손을 뻗어 2 볼을 문질러 줄 것만 같은데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할머니의 운구는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할머니의 소천을 기리는 의미로 교회는 종을 울렸고 그 종소리는 오래도록 기려의 귓가에 맴돌다가 마침내 그의 몸속으로 파고들어와 심장에 화인처럼 박혔다. 그 종소리를 지금 이곳 개성에서 그는 다시 듣고 있었다.
그는 한달음에 달려 학교로 갔다. 그때까지도 그의 귓가에는 이명처럼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종소리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들었던 종소리와 똑같다는 걸 알고 있었다. 종이 방학을 맞은 학교는 한산했다. 아니, 을신년스럽기까지 했다. 그는 교회 옆에 딸린 사택의 문을 두드렸다. 송도 고보는 감리교 소속이었고 감리교에서는 목사를 감독이라 불렀다. 문이 열리고 감독이 얼굴을 내밀었다. 미국 출신의 선교사 감독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숨이 턱에 차오른 소년을 내려다보는 감독의 눈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이 학교 학생이며 지금 당장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감독은 고개를 저었다. 세례는 지정한 날에 단체로 할 것이니 그때 오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감독은 당돌한 소년의 말에 화를 내기는커녕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래,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그러니까. 막상 대답하려니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종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종소리는 마치 실타래의 한쪽 끝처럼 그에게 수많은 생각들을 풀어내 보였다. 그걸 말로 설명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었다. 그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감독은 푸른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택을 나와 교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가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머뭇거리자 감독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따라오지 않고 뭐 하는 게냐? 세례를 받고 싶지 않은 게냐? 아닙니다. 그는 불이 나게 감독의 뒤를 쫓아갔다. 간단한 교리 문답이 끝나고 감독과 그는 예배를 올렸다. 감독의 낭랑한 목소리가 교회당에 울려 퍼졌다. 날은 맑았고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그와 감독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아늑하고 고요했다. 그는 천국으로 통하는 문 앞에 서면 이처럼 아늑하고 고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그 문을 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쏟아져 나오겠지. 감독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장기려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러나 그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는데 왜 너는 그것을 믿지 않고 절망하는가? 일어나라, 너의 의무를 알고 배우는 일에 정진하여라. 그가 고개를 들자 감독은 방금까지 엄숙한 의식을 치른 사람답지 않게 장난기 섞인 얼굴로 물었다. 그래, 아직도 소리가 들리느냐? 그는 얼굴을 붉혔다.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말씀일 것이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내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하니까 말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례라는 간단한 의식이 끝났을 뿐인데 그는 세례 전과 세례 후의 자신이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것은 용서받기 전과 용서받은 후의 차이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또는 예수가 오기 전과 예수가 온 뒤의 차이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교회를 나서 교정을 가로질러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에게는 마치
모세가 바다를 가르며 걸어갔던 길처럼 낯설고 경이로웠다. 할머니의 말을 기억해낸 것도 그러했고 충동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그러했다. 그 모든 경험들이 그에게는 낯설고도 경이로웠다. 이 흥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방금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다르다는 사실만은 14살 소년인 기련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번 겪게 될 변화의 한 징후를 처음으로 느끼고 있는 중이었다. 감사합니다.